조선왕자 전 북벌 정책을 추진하다 뜻을 모시룬 효종 2호. 효종 2호는 1619년 인조와 인효랑 후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친형이었던 사람이 바로 소현세자였으며 1626년 복림대군에 봉해졌고 1631년에는 후일의 인선왕후가 되는 장류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조정에서는 종묘사직의 신주와 빈궁을 호위해 강화도에 들어가게 했는데 이때 복림대군은 동생인 임평대군과 함께 비빈종실 양반 가족 등을 거느리고 강화도에 들어갔습니다. 인조와 소현세자 일행도 김유 등의 건의에 따라 곧바로 강도로 향했으나 이튿날 눈보라 등으로 실패하자 남한산성에 머물게 됨으로써 강화도의 방어를 검찰사 김경진, 강화유수 장신 등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금과 몽고의 군대가 강화도를 공격하자 직접 군사를 이끌고 대전하기도 했으나 사세가 불리해지자 후금의 강화 요구에 응해 강화도는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1637년 2월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례를 치르고 정축화약이 맺어졌는데 인조는 삼전도에서 홍타이지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청은 소현세자와 함께 복림대군을 인질로 잡아 심양으로 끌고 갔는데 청에서는 조선의 포수 등의 병력과 농군, 무기 등 다양한 요구를 했지만 심양관의 복림대군과 소현세자는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 복림대군과 소현세자는 청 황제의 요구에 따라 종군하기도 했는데 특히 1644년 청군의 입관 전투에 참여한 바 이 전투에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포함한 심양관의 거의 모든 인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해에 청이 성공적으로 명을 물리치게 되자 1645년 2월 8년 만에 소현세자가 귀국했고 5월에는 복림대군이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소현세자가 동생인 복림대군보다 3개월 먼저 귀국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대한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조에게 환대받지 못했고 귀국 이후 약 2달 만에 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창경궁 환경당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후 5월에 복림대군이 돌아오자 인조는 원손인 소현세자의 큰 아들을 세손으로 삼기를 청한 주위의 의견을 물리치고 9월에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해 창경궁 명정전에서 복림대군의 세자 책봉례가 거행되었습니다. 복림대군은 자신이 세자를 잇는 것이 옳지 않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지만 인조는 효종의 능력이 뛰어난 점을 들어 형을 잇게 하고 형의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아낄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말권에 달리 소현세자빈인 강빈을 사사하고 손자들은 제주도로 유배 보냈는데 조야의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인조의 강경한 태도로 시행되었습니다. 나중에 국왕으로 즉위한 복림대군은 이 사건에 대한 발의를 금지하기도 했는데 효종실록의 첫 기사가 효종의 덕과 재능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한 것은 소현세자의 동생으로 왕위를 이은 정통성 문제 때문인 듯합니다. 효종은 즉위 직후 청과 결탁해 권력을 장악하던 인물들을 내치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줄 세력을 양성했는데 당시 집권 세력인 낙당, 원당, 한당 중에 낙당의 영수였던 김자점이 청과 결탁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낙당과 대립하고 있던 원당은 원두표를 영수로 하고 있었는데 국왕의 의중을 파악하고 신임을 얻는데 주력했고 김육을 영수로 한 한당은 경세 관료형 인물들로 명성황후가 세자빈으로 간택되는 등 외척 세력이었습니다. 이 밖에 김상헌, 김집, 송시열, 송중길, 이유태 등 당시 살림으로 불리던 서인계의 명망가들이 산당을 형성했는데 효종은 왕위 계승상의 정통성 문제로 초기에는 살림 세력을 중용했습니다. 이들은 김자점 등 친청 성향의 훈구 세력을 실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으나 이후 이들의 낙향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아 실제 전국 운영의 핵심 인사로 활용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효종은 반청적인 색채가 뚜렷한 훈신들을 중용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귀의 아들이자 이시백의 동생인 이시방으로 그는 1644년 심기원의 영모 사건 직후 수허사가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효종은 즉위 후 적극적인 반청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인물인 이시방을 수허사로 재기용했는데 이것은 김자점 등 친청 세력을 의식한 조치였고 원두표와 이완도 중용했는데 모두 반청적인 자세를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효종은 즉위한 직후인 1650년에 이시방을 수허사로 삼아 수허청의 정비에 착수한 바 있었는데 이것은 유사시 국왕의 보장처 역할을 했던 남한산성을 우선적으로 강화한 조치임이었습니다. 1652년을 기점으로 군비증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수허청의 아병을 포소와 사수로 절반씩 편성해 전력을 정비했으나 이 시기의 군비증강은 청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당시 김자점 등의 일파가 청의 조선의 상황을 알려 청에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조선은 일본의 정세가 우려된다는 명분으로 하삼도 일대를 정비할 뿐 본격적인 군비 확충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청조가 중원의 통치에 여념이 없게 되고 대조선 반격론자들이 실세하면서 조선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자 효종은 이완을 어영대장으로 임명해 어영청을 조직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 어영군은 훈련도감과 비슷한 규모로 확장되었는데 1652년에는 어영군의 병력을 증강시켜 전군만 2만 1천을 확보하고 각기 3에서 4명의 보인을 지급해 총 10만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어영군은 총 21번으로 나뉘어 2개월을 기준으로 1,000명씩 교대 근무하는 번차 제도를 확립했고 여러 섬의 목장을 관리해 말을 확보함으로써 어영청의 기병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유여견에 의해 대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별파진이란 특수부대도 창설되었는데 이를 통해 어영청은 정식 관청으로 설치되었고 이후 가장 모범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한편 효종은 금군에 대한 정비도 서둘러 600여 명의 금군을 기병화했고 내금이 겸사복 우림미 등으로 구성된 내삼청을 개편해 좌우별장을 두고 국왕의 좌우 호위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또 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금군의 규모를 1,000명으로 확충하는 조치를 취해 친위군을 확보하고자 했고 어영청의 제도가 정비된 이후 이완을 훈련대장으로 옮겨 개혁에 착수하게 했습니다. 이완은 1654년에 이르기까지 마군 100명, 보군 1,000명의 증액을 추진해 병력이 7,000명을 상회하게 되었는데 병력을 1만 이상으로 확대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방군에 대한 강화도 함께 추진해 지방의 영장을 파견해 지방군의 훈련과 지휘를 담당하게 했는데 1654년 원두표의 의견을 받아들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의 영장을 파견해 군무를 전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청의 감시를 의식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을 제외한 지역에는 수령이 영장을 겸하는 겸용장제를 시행했고 강화도에 대한 방어책도 마련해 1658년까지 8개의 진과 보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효종은 군사재정 마련을 위한 조치도 추진했는데 노비 추세를 강력히 시행하여 일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며 공납개혁으로 시행된 대동법의 운영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효종은 무리한 군비 증강을 추진해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후에 여러 폐단이 나타나고 공세적이라기보다는 수세적인 차원으로 북벌론과의 직접 연관성보다는 왕권 강화와 전국 주도 의지와 관련된다고 보입니다. 효종은 북벌을 표방하고 군비 확충 사업을 추진했는데 청의 굴욕적인 항복을 했던 아버지 인조도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어낼 것을 생각했지만 청의 압력으로 인해 본격화하지 못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음을 당한 이후 인조가 굳이 복림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은 효종이 북벌의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효종은 상무적인 기질이 강하며 인질로 가 있으면서 여러 전투에 종군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효종은 청군의 전력을 잘 이해했을 것이고 또 지형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효종은 송시열과의 대화에서 청이 중원을 점령한 후에 내치에 주력하고 있어 북벌의 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청은 여러 내부 정책을 통해 중원 통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고 한족은 남명 정권을 세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조에 대항하고 있어 조선이 산해관 밖을 공격하면 중원의 호걸들이 내응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공격의 1차 대상으로 설정한 만주 지역에는 수많은 물자와 조선인 포로들이 있어 그들의 호응도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처럼 효종이 북벌을 표방한 것은 자신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효종은 자신의 당대가 아니면 북벌의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세자는 궁중에서 자라병가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자신은 군사적인 일을 하는 입장이지만 세자는 덕으로 통치해야 할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효종의 북벌 구상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계획이었지만 청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으로 팽배해 있던 당시 조선의 분위기와 일정한 상승작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효종이 강력히 추진하던 군비 확장 사업이 신하들과 백성들의 반발을 자아내고 흉년 자연재해 등의 재정적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효종은 송시열과 송중길 등 서인산림 세력을 등용해 북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이들의 생각은 효종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았는데 특히 송시열은 수신론을 강조해 북벌을 사실상 만류했습니다. 송시열은 춘추대에 복수 설치 등을 내세웠지만 이는 유교적 명분 의리의 표현에 가까우며 정치적 이념 선전이라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군비 증강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효종이 사망하면서 북벌 정책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효종은 1659년 5월 4일 41세의 일기로 창덕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호는 선문장무 신성현인대 왕이며 묘호는 효종인데 능호는 영능으로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세종대왕 능 옆에 있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북벌 정책을 추진하다 뜻을 못 이룬 효종이유였습니다.